안녕하세요. 제가 쓰는 글에 부디 아무런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희 집을 무시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는 아주 혹독하다 못해 고되게 당했어요. 그래도 토끼 같은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을 보며 참는 날들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진 집이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가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엄마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 차마 그 집을 나와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학교에서도 나처럼 이렇게 다 맞는 애들은 없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 있지? 아이고, 우리 딸 똑똑하네. 너희 할아버지도 진짜 똑똑했는데 우리 딸이 할아버지 머리를 쏙 빼다 닮았나 보다. 뭐? 죽은 네 애비 말하는 거냐? 참나. 보지도 않은 양반 뭐 그리 똑똑했다고. 얘 머리 좋은 건 우리 집 닮은 거지. 어디다 니네 집을 갖다 붙여? 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경향의 말들을 많이 하더라. 아니, 오해세요. 그냥 저희 아빠가 예전에 하시던 일도 그렇고 똑똑하셨어서 그걸 말한 건데 어찌 이게 무시나요? 그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우리 집 머리 안 닮았다고 대놓고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니? 너 같은 건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요새 아주 살살 대해줬지? 이래서 짐승들은 매를 들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널 때릴 수 없으니 내가 시키는 거나 해. 시어머니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그날 하루 종일 집 커튼을 다 걷어 빨래를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건조기도 없고 세탁기도 없는 집이 덜어 있었는데 그중 저희 집이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빨래로 손이 부르트도록 했답니다. 사실 세탁기를 살 수 없는 형편은 아니었으나 제가 시집을 오고 시어머니는 있던 세탁기를 중고센터에 팔았다고 했어요. 동네에선 이미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제가 시집을 온 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 주셨죠. 다시 한 번만 입 잘못 놀리면 커튼이 아니라 모든 입을 다 천이랑 분리해서 빨래 시킬 거니 그리 알아. 너 같은 것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잘못을 뉘우쳐야 깨닫지. 너랑 우리 아들을 내가 왜 결혼시켰는 줄 아니? 어차피 너네 결혼 반대해봤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더 불탈 거 아니냐. 우리 아들도 구질구질이랑 살아봐야 내 말을 이해할 것 같아서 억지로 시킨 거야.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집안일이야 제가 할 일이니 어떤 걸 시켜도 제가 하겠지만 저희 친정 모욕은 좀 그만해 주세요. 모욕을 안 하게끔 번듯한 집안이었어 봐라.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게 우리 아들 만나서 강명 찾았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말대꾸를 해. 너 그렇게 주제 모르고 날뛰다간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니? 내가 너 같은 애 여러 봤어.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신세 피려는 애들 딱 네가 그 짝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 네 애들도 너 닮아서 정이 안 가. 알아?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뻐하려야 할 수가 없다. 뭐래도 마음에 안 드실 어머님께 저도 더 이상 마음에 들도록 하고 싶지 않네요. 어차피 어머님은 절 미워하시니까요. 사실 남편을 만나서 어려웠던 삶을 청산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밤낮으로 벌어도 늘 나아지지 않는 형편이었고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비 또한 막대했거든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은 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며 저에게 보탬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에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만 있으니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전 오로지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어리석게도 그게 남편에 대한 보답이라고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을 갔더니 전 폐암이었고 수술을 해야 해서 친정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속상했어요.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친정엄마는 제가 아프다고 하자 이게 다 본인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 목 놓아 울었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우세요? 초상 났습니까? 수술하면 괜찮다잖아요. 아유, 재수없게. 무슨 초상 난 것처럼 울어대. 너무하세요. 저희 딸이 왜 암에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바가지로 했으면 암에 걸렸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럼 제가 시집살이라도 시켜서 뭐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암에 걸려요? 말이야 솔직히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엄마 닮아 비실비실 약골 체질 아니에요? 빼짝 골아가지고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내 아들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와이프 병간호를 해야 되겠냐고요? 진짜 뭐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이뻐라 하지. 사돈, 딸 가진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말만 하시나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물며 학벌이 좋아요? 고졸 은행원이었던 주제에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병원이니 눈물 좀 닦으세요. 누가 보면 아주 제가 울린 줄 알겠습니다. 창피해서 에휴 시끄럽고 짜증나 죽겠네.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저희 엄마는 할 말을 하지 못하셨고 전 수술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멋지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회복에 전념했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항암 치료를 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과 여전히 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모습을 하셨죠. 오늘 칼국수 먹고 싶으니까 반죽 만들어서 칼국수 좀 해. 그리고 남은 걸로 만두도 좀 하고. 비가 오니까 먹고 싶다. 지금 찌개다 만들었어요. 오늘 저 병원 가는 날이니까 그냥 이거 드세요. 칼국수는 내일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뜨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내 말을 거역해? 거역이요? 제가 어머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하는 몸종인가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한 번뿐인 인생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요. 죽다 살아나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바보 같다는 걸. 인생 2번 살다간 아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겠다. 됐고, 너 칼국수 안 만들면 내가 네 머리털을 뽑아 놓을 줄 알아. 항암 치료로 어차피 다 빠질 머리털 내가 미리 뽑아주마. 그러니까 칼국수 해야 할 거야.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제가 치료를 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제가 눈에 가시였답니다. 하지만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곧잘 무시가 되었고 전 어떻게든 회복에 힘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중 시아주버님은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아픈 환자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게 싫었던 어머님은 대놓고 예비 며느리와 절 비교하면서 이젠 그런 것으로도 스트레스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교수? 아이고, 요즘 시대에 그 정도 배웠으면 엄청 잘난 집안이겠네. 웬일이니? 내가 교수 며느리를 다 보고
근데 그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저거 어떡하냐? 창피해서 소개라도 할 수 있겠어? 머리털은 다 뽑혀가지고, 아유, 몰골 봐. 그래도 엄마 말 조심 좀 해요. 재수 씨가 몸이 안 좋은 건데. 그리고 대충 그냥 재수 씨라고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럼 내 아들을 어떻게 볼 거야?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인데 저런 거 데리고 산다고 하면 우리 집안을 애초에 무시하기 시작한 거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너랑 그 여자랑 결혼하는데 평생 널 무시하지 않겠어? 집안 무시가 네 무시로 이어지는 거야. 그런가? 그럼 어떡하지? 솔직히 나도 좀 재수 씨가 너무 아줌마에다가 볼품없고 하니까 창피하긴 했거든. 시숙과 시어머니의 얘기에 너무 치가 떨리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모습을 남편이 보고 대신 뒤엎어 주었고 항상 시어머님과 저에게 늘 공평하게 잘했던 남편이 이렇게 폭발해버리자 시숙과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도 제 편이라는 생각에 더 눈물이 나왔어요. 장난해? 지금 뭐라는 거야? 감히 내 마누라가 어디가 어째? 막말로 폐암 걸려서 치료하게 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엄마가 사람이야? 아니 형도 사람이야? 와 진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게 쪽팔리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을 들어. 너 어디서 엄마한테 배운 말버릇이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막말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밤새서 공부할 때 먹고 싶은 거 떡떡 대령하면서 곱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우리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년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눈이 안 돌아? 게다가 친정엄마는 아프지. 이제 쟤까지 병들어서 네가 병시중하게 생겼는데 내가 눈이 안 돌고 백이냐고. 그래요. 제가 화근이죠. 어머님한텐 전 그냥 없는 존재이길 바랄 뿐이잖아요. 근데요, 어머님. 도대체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죠? 남이라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왜 저를 이렇게 막대해요? 내가 왜 암에 걸렸겠냐고요. 이렇게 멀쩡하다가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책임져요. 억지 좀 그만 써. 네 남편이 네 편 들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말했지? 너 밥 얻어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양심이 있으면 좀 되돌아봐라. 네가 얼마나 볼품 없는지. 이제 몸까지 아파서 내가 어디 너랑 겸상을 하겠니? 재수 없어서.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뻔뻔하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쳤고 오히려 그날 아주버님과 남편이 대판하게 되었어요. 우애 좋던 형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경멸하였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꼴 아사리판 난다는데 딱 이 말이다.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로 행동해? 이게 다 너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니. 아니야? 네 형님 될 사람이 너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아? 그 사람 보고도 네가 그런 말 하나 보자꾸나. 우리 집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정도의 집안이라는 거야. 알겠어? 수준 떨어져. 그만해요. 난 진짜 엄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 사이도 끝장이니까. 곧 분가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게 이 사람한테도 엄마한테도 좋겠네요. 엄마가 이 사람 그렇게 보기 싫어하니 우리가 나가야죠.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런 말 듣지도 말고. 뭐? 분가? 너 지금 이 엄마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네 형도 처가에서 집 해준다고 해서 나가 산다는데 그럼 나는 어떡해?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엄마가 이 사람 보기 싫어하니 우리가 나가야죠. 그리고 이 사람 몸 건강해도 그게 낫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엄청 화가 났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자 진짜 무서웠어요. 저와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 더욱 멀리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지키듯 저희가 따로 나가 살 집을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오히려 들떠 보이기까지 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픈 게 솔직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더 미안하고 잘하고 싶어. 엄마의 잘못도 내 잘못이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건강만 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 몸도 다 치료되면 더 좋아질 거야. 아니야, 고마워. 이렇게 내 편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너무 고맙고, 내 편이 있다는 게 눈물 나게 행복하다. 내가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애들도 필요 없어. 진짜야. 그러니까 옆에서 건강하게만 있어줘. 남편의 말에 눈물이 쏟아질 듯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지 별거 있나 싶었고, 이렇게 결혼 생활 내내 잘하는 남편 때문에 그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사 가기 전 남편의 긴 지방 출장으로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고, 하필 그럴 때 예비 형님 될 사람이 집으로 인사를 온다고 하였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미처 시어머니도 놀란 것 같았어요. 아이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인사 오니까 당황스럽네.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추운데 몸 좀 녹여야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만약 제가 온다고 하면 또 먹을 거니 뭐니 신경 쓰셨을 게 많을 것 같아서 성수 씨한테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고 오늘 깜짝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지연이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얼핏 보니 정말 기티가 나고 잘 배운 품격 있는 예비 형님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거실로 안내를 한 뒤 주방으로 득달같이 달려와 저보고 얼른 티 안 나게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중이었던 데다가 옷도 얇게 입은 저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전 너무 당황을 했고,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절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힘이 어찌나 세었는지 전 시어머니를 감당해낼 힘이 도저히 없었고 그대로 등 떠밀려서 창고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응? 너 가뜩이나 머리도 빠져서 지금 가발 쓰고,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이런 몰골을 어떻게 교수한테 소개해? 당장 나가 있어. 아니다. 나가려면 문으로 나가야 하니 얼른 여기로 나가. 입도 뻥긋하지 말고 여기 처박혀 있어. 안 그럼 가만 안 둬. 혹시라도 큰 며느리 될 애가 너 보게 되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니? 난 그런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하지 마. 법대 교수인 예비 형님이 인사 오니 엄동설 안에 날 창고로 내던진 시모였고, 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밀림을 당해 쫓겨났어요. 밖에서 문을 잠갔는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고 너무 춥고 힘들었답니다. 하필이면 남편도 출장을 갔었고 애들도 집에 없던 터라 저 혼자 이렇게 당해야만 했어요. 이런 취급을 당하니 정말 억울하면서 신세한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아니 근데 저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창문에 지금 얼굴이 비추잖아요. 누구 있는데? 아니다. 거긴 가지 마. 글쎄 그냥
가끔 비쳐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뭐 그림 같은 거라 그래. 걱정 마라. 시모의 말림에도 예비 형님은 이상하다며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창고 창문에 내 얼굴 본 형님은 그대로 화들짝 놀라 버렸어요. 그리고 놀란 건 형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얼른 문을 열어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형님은 절 보자마자 꼭 껴안고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발을 녹여주려고 말이에요. 사실 제 발이 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와 실속에게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했고, 형님의 말에 온 시댁 식구들마저 내게 엎드려 벨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승미 씨 맞죠?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던 사람인데 여기서 뭐해요? 변호사님 돌아가시고 연락도 딱 끊고 우리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요? 내가 왜 법대 교수가 됐는데요, 왜? 승미 씨, 아휴, 발이 너무 얼었네.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게요. 일단 빨리 안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몸이 어쩜 이리 됐어. 어머, 지연 언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다... 아니, 그럼 우리 집에 예비 형님으로 시집을 보니 지연 언니였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보기엔 진짜 못된 시집살이에 된통당에 쫓겨난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몸도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아니, 애초에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한 게 이상하네요. 예비 형님은 옛날에도 눈치가 엄청 빨랐는데 지금도 눈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단번에 딱딱 알아챘고 그것을 보고 바로 시집살이가 독하다는 것을 간파해내는 천재였어요. 그러자 절 구해주고 싶었는지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막말을 했어요. 당장 손이 발이 되도록 비세요. 저 법대 교수입니다. 제 주변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줄줄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 인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어요? 이분 아버님이 누구신 줄 알고나 지금 이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이분 아버님이 그 유명한 서민 변호사로 이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김승권 씨예요. 알아요? 변호사님 덕분에 지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계시고 그 덕분에 제가 법조인의 꿈을 키우게 된 거라고요. 어디 귀한 분, 자제분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한답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안 봐도 비디오야. 나 이 결혼 못해. 당신 참여 집 절대 못해주지. 능력도 안 보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그저 착한 것 같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끼리끼리겠지. 소름 돋는다. 오해인데.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사실 재수 씨가 너무 덥다고 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얘기 먼저 들어봐. 제가 덥다고 했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추운 날 창고에 나가죠? 아주버님도 정말 어머님이랑 똑같네요. 사실 예비 형님이랑은 아주 오래전 정말 긴밀한 친분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서민 변호사였고 돈 없고 빽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중 억울하게 회사와 행령과 노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예비 형님의 아버지를 저희 아빠는 억울한 부분을 확실히 간파하고 무료로 변호를 해주셨답니다. 그때 당시 정말 감옥에 갈 위기도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많이 썼었는데 아빠의 천재적인 언변 실력으로 무혐의 판결로 승소를 따낼 수 있었어요. 만약 아저씨가 감옥에 갔다면 횡령죄로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형님은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라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왕래를 하며 잘 지냈었어요.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했기 때문에 친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왕래를 하니 아저씨는 저희 아빠가 본인 집안의 은인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언제든 어려울 때 저희를 도와주신다고도 스스럼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료 변론을 하시고 남을 위해 헌신하신 아빠는 정작 병환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뒤에 저희는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간다는 말도 못하고 바로 저희는 이사를 가야 했고, 그렇게 연락이 딱 끊겨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랍니다. 우리 집 은인인데 내가 잊을 수 있나? 근데 어쩌다 이런 꼴을... 우리 아빠가 말했지? 언젠가 만나면 정말 모든 걸 갚겠다고. 우리 그렇게 힘들었을 때 두 발 벗고 돈 안 받고 아빠를 위해 변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아니, 그럼 얘네 아빠가 변호사였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거니? 너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넌 그렇게 화가 나 있어? 너 무슨 말 좀 해봐라. 우리가 너 괴롭혔니? 네가 그냥 창고에 있겠다고 했잖아. 과연 그럴까요? 와, 진짜 어머님,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네요. 제가 왜 암에 걸렸으며 그동안 절 인간 취급이나 하셨어요? 못 사는 집안이라고 경멸하고 볼 거 없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왜 이제 와서 착한 척 코스프레세요? 지연 언니가 본 게 다 맞아요. 저 이러고 살았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참 바보 같게도 힘들었고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 꼴까지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뜩이나 병까지 걸려서 이게 다 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100% 말할 순 없지만 원인은 있겠죠. 어머, 세상에나. 그렇게 착한 승미 씨가 이럴 정도면 말 다 했네. 와, 진짜 오늘 집에 오길 잘했네. 승미 씨, 나랑 나가요, 당장. 그리고 당신은 파혼이야. 너무하다고 생각 마. 어차피 당신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건데 지금 상황 보니 딱 알겠네. 방관자 아님 가해자 둘 중 하나 아니야? 난 보고 배운 게 철저하고 착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극혐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이런 집안이랑은 절대 못 엮이지.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런 집이랑은 상종 못해. 승미 씨, 나랑 당장 나가요. 예비 형님은 멋있게도 그 자리에서 절 구출해 주었고 시숙과 시어머니는 절 향해 비는 신용을 하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전 예비 형님, 아니 오랜만에 만난 친했던 언니에게 그동안의 속사정을 다 얘기했고 절 본인의 아버지에게 데려갔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지만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추억에 잠기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쏟아졌고 아저씨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절 정말 많이 찾았다고 했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어요. 집은 없지. 갑자기 너랑 너네 엄마는 증발했지.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때 네 아빠 아니었으면 나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지금 이렇게 지연이가 될 일도 없었겠지. 나한테 도움 준 사람한테 모든 걸 갖고 싶어서 이악 물고 뛰었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다. 덕분에 우리 딸 공부도 시키고 이제 아저씨가 너한테 갚을 차례야. 그때 너희 아빠가 우리한테 맹목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좀 갚아보자.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그럼 섭섭해. 너희 아빠는 내 평생 은인이고 다 줘도 안 아까워. 그래도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받아요. 저한텐 너무 과분하고 큰 것인데
아저씨 마음은 감사하지만 딱 마음만 받을게요.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섭섭하다.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만나면 어떻게 얼굴을 드니? 그냥 마음 놓고 받아도 돼.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아저씨는 그래도 모든 은혜를 저에게 갚고 싶다고 하셨고 당장에 엄마부터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엄청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22평짜리 작은 아파트였고 저희 집 부채를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예비 형님은 저를 위해 본인이 아는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며 직접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비용 또한 아저씨가 내주시며 저를 발벗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극대노를 하였고 저흰 그렇게 분가를 하였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와, 진짜 면목 없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다신 안 볼 테니 그리 알아요.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꼴은 드는 뜨고 못 보니까. 형이랑 결혼할 사람을 엄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들어앉혀서 행복하게 사세요. 전 승미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 테니까. 죽는 날까지 연락 마시고 없는 자식 셈 치세요. 그게 저를 위한 거니까. 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얼마나 제가 싫었으면 그랬겠니? 쟤네 아빠가 변호사인 줄도 몰랐었고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며느리를 누가 좋아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너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쟤한테 조종당해서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걸로밖에 안 보여. 지금 네 형도 저거 때문에 결혼 파토나고 아주 죽상이야. 제 탓이라고요? 본인들 탓을 하셔야지 진짜 기막혀서 환장하겠네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참았지만 이제 안 참으려고요. 법원에서 뵙죠.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른 위자료 명명백백 청구할 거니 그리 아세요. 위자료? 네 따위가 무슨 위자료를 청구해? 아이고,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진짜 미쳤어. 정신이 단단히 돌았지?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였지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제 할 일을 했고 남편 또한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죠. 다행히도 예비 형님, 아니 언니는 저에게 정말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어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법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 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의 힘든 마음들을 판사님은 다 읽어주셨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이 모든 게 언니를 만나서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언니 도움을 받고 염치 없이 행복해도 되나 몰라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너무 좋네. 아유, 내가 당연히 할 일이죠. 아저씨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모자라요. 아저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이제 승미 씨 인생 개척해 나가서 살아요. 남은 항암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응원할게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진정 절 이렇게 위한 남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고마워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아들에게 손절을 당했답니다. 노년에 저희와 무조건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을 설득하며 저에게 사과하겠다고 가증스러운 말을 했고 그럼에도 용서가 되지 않는 남편과 저였어요. 또한 예비 형님에게도 다시 결혼을 해달라며 설득하는 시숙이었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헤어져? 내가 잘할게. 아니, 재수 씨한테도 사과하고.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너 같은 방간자 비스무리한 가해자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니? 방간자도 똑같은 가해자고, 당신은 동조까지 했어. 됐고, 결혼해서 내 신세 망치고 싶지 않아. 막말로 당신 볼 게 뭐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 승미 씨한테 했던 걸로 비유하자면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 만날 수나 있겠어? 착한 거 빼곤 볼 거 없는데 착하지도 않은 인간이라면 더도 볼 거 없지. 연락하지 마. 나한테 연락하면 그땐 너네 회사 찾아가서 네 엄마랑 너랑 했던 악행들 다 폭로할 거니까. 그러니까 구질구질 말고 떨어져 나가. 시숙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아들도 잃고 예비 며느리도 잃었던 것이죠. 모든 걸 손절하고 전 치료에만 전념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치료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큰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어 어느덧 저도 중년의 여성이 되었네요. 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시댁과 완전 손절을 하여 아예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엄청 오래전에 들었던 소식으로는 시숙은 장가를 갔는데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여서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했지만 그 국제 여성이 없는 재산을 해먹고 도망갔다는 얘기까지 들었답니다. 남편과 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시어머니의 악명이 높았던 걸 알았기에 꼴 좋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베트남 여성을 옹호했다고 했어요. 아유, 꼴 좋지. 저 아줌마 저렇게 벌받을 줄 알았다니까. 작은 며느리 그렇게 심성 착한 거 구박하더니 결국 나가 떨어지게 하고 오죽했으면 베트남 처자도 집을 나가? 저 집에서 절대 못 살지. 큰아들도 똑같잖아. 겉으론 착한 척 하는데 지 엄마랑 속이 똑같으니까 저러고 사는 거야. 지 엄마 꼴 어떻게 봐? 똑같이 안고서 못 보지. 작은 아들 봐. 칼같이 손절하고 나갔잖아. 그게 정상이요. 그때 법대 교수님 오니 며느리 드린다고 자랑을 해대더만 그 교수님이 작은 며느리네한테 신세진 집안이래잖아. 이래서 다 돌아온다니까. 에휴, 꼴 좋다 진짜. 저 노인네 절이 될 줄 알았어. 아직 멀었어.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아, 당연하지. 저렇게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죽어서도 못 차릴 거야. 아유, 사람 쉽게 변하나? 진짜 지가 다 돌려받은 거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소식이 들려오지 않네요. 전 병을 완전히 완치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늘 웃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빠, 그리고 은혜를 갚는다며 도와준 언니와 아저씨, 그리고 언제나 제 편이 돼준 남편까지. 전 참 복받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글을 쓰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런 든든한 조력자들을 위해 저 역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모이게 되는 자리라 좀 걱정이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 되었고 작년에 어여쁜 둘째 딸을 출산했어요. 첫째 아들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다가 몸살이 나셔서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 키우다가 둘째 딸을 낳아 돌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고민 끝에 육아 휴직계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숨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 아래로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모의 차별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어요. 동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거의 만삭이었고 동서는 임신 초기였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동서네의 집에 있다는 말을 남편이 서방님과의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알게 됐었어요. 정말 서운했던 게 첫째를 임신했었을 때는 그래도 아들 손자라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둘째가 손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절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전부터도 첫째보다는 관심이 적어서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는 이상 집에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둘째를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처럼 바로 저희 집에 와주지 않으셨어요. 동서네외 집보다 저희 집이 시댁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약간은 서운했었지만 좋게 넘어갔었어요. 동서는 첫 임신이고 저는 둘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시모의 지나친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끔 모이거나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시모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제가 보는 앞에서 동서만 챙겨줬어요.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은 동서에게 밀어주는 등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젓가락을 강하게 내려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삼가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작은 며느리 좀 봐봐라. 비쩍 말라선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어? 최대한 건강 음식 챙겨 먹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야. 큰 며느리야. 이번이 처음 임신도 아니고 둘째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음 출산이라 지금 먹어봤자 애 살만 찌워서 밖으로 꺼내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막달 땐 음식 조절해야 되는 거 모르니? 그래야 출산할 때 어렵지 않게 아이를 빼낼 수 있지. 자연분만 할 거라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식사 분위기 망쳐야 되겠어? 너희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거라. 우리 작은 며느리는 임신 초기라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먹다 체하겠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음식이 넘어가겠어?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엄마가 지금 일부러 이 사람과 재수씨 대놓고 차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이 사람이 메인 요리에 젓가락 가져가니까 재수씨 앞으로 밀었잖아요. 저만 봤어요? 가족들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차별이 아니면 뭐예요? 음식 그거 조금 먹는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 몸을 좀 봐봐요. 막달인데 배만 나왔지 재수씨보다 말랐다고요. 제가 봤을 때 재수씨야말로 살을 빼야 되겠는데요. 형,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어때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건데? 임신 초기에 그런 말 상당히 거슬리는 거 알아?
아무리 형이라 해도 말에 가시가 있으면 나도 좋게 넘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엄마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못했겠지. 그러니까 눈치 주는 거 아니겠어?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냐? 너희 형수가 어머니 집에 오면 쉬는 거 봤어? 어머니가 시키는 일 군소리 않고 다 하고 있는데 재수 씨는 옆에서 뭘 했는데? 어머니만 믿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우스워 보여?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작은 며느리 먹다 체할 뻔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져 준다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당신도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먼저 행동하지 마.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애들 안 부른 건데 계속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얼굴만 붉히게 됐잖아. 사람이 말이야.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럼 큰애들만 빼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이왕 자리 만드는 거 같이 하면 좋으니까 내가 직접 부른 건데 그것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많은 음식 누가 했어?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작은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야. 불청객은 큰애들이라고. 당신이 이 자리에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었을 테고 분위기 좋은 식사가 가능했었을 텐데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행동한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야. 어머님, 저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임신 초기라 속도 미식거리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서 밥 한 숟갈 뜨기 힘드니까 상황 정리되면 그때 다시 식사할게요. 처음 임신해서 어머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런 걸로 집안 분위기를 악화시킬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님도 실망이에요. 어머님이 부르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기분으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다 식어버렸잖아요.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지금 이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서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 몰라? 임신한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동서가 하는 행동을 봐봐.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할 수 있어. 동서보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더 오래됐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동서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어머님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주셔야 되는데 동서가 상전도 아니고 임신 초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잖아요. 그럼 네가 작은 며느리와 급이 같니? 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고작 쥐구멍만한 곳에서 직원도 몇 명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주는 용돈에서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내가 차별 안 하게 생겼어? 우리 작은 며느리 임신 초기에 몸 잘 챙기라고 15만 원짜리 여복쟁만 사서 먹이를 했는데 예정도 없는 너희들이 왔으면 눈치껏 알아서 젓가락을 피해 먹던 해야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작은 며느리 주려고 만든 음식에 젓가락이 가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급에 맞게 처먹거라. 네 주제에 고급 음식인 어복쟁반이 가당키나 하니? 능력 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다가 둘째는 아들 손자도 아닌 딸이면
내 속이 어떻겠어? 돈이라도 잘 벌었으면 말을 안 하지.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날 너무 서러워서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대한 적은 없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아쉬우니까 저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고 시모의 성격을 숨기고 있던 거였죠. 시모가 동서를 워낙 잘 챙겨주다 보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동서도 저를 무시하게 된 거였고 이런 상황들이 저에겐 너무 큰 아픔이라 더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연을 끊어내겠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얼굴 보고 지내봤자 저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시모와 마주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었고 저는 둘째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산후조리실로 달려오셔서 저에게 고생했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시모와 동서내외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얼굴을 봐도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남편과 저는 오히려 시댁을 왕래할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시모에게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점점 오래되자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가 저희 가족이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시모와 엄마가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죠. 제가 상처를 받아 연락을 끊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고 엄마는 왜 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급한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 딸과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연락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창 저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돈이 계신 줄 몰랐는데 며느리 도와주고 있었나 보군요. 저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 생각이었으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너 잠깐 좀 나와봐라.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이번에 우리 작은애가 곧 첫 애를 출산하게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가 막달이 될 때까지 저희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와달라고요? 재수 씨 집안 식구들도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도 지금 애 둘 보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작은애 사돈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작은애가 애 봐주는 대가로 월 300씩 주기로 했는데 남으면 그것도 나눠야 하잖니. 그네 너가 대가 없이 나 좀 도와줘라. 어차피 둘 보나 셋 보나 그게 그거잖아. 나도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손자가 태어나면 분명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그네 너야 둘째까지 나왔고 애 보는 것도 능숙하니 도와주는데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부탁 좀 하려고 왔다.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잡아먹을 듯이 싸워도 칼로 물베기나 다름없어.
한번 맺은 인연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가족인데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일로 연락 한 통 없었던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평생을 얼굴 안 보고 살려고 생각했어? 내가 직접 찾아왔으면 된 거지. 이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길 바라는 거냐? 어머님, 이번에도 동서가 시켰나요? 뭐라고 했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가 없이 도와달라뇨. 300, 400을 주셔도 불가능해요. 그때 분명 말씀드렸죠?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고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한 행동들이 죽을 죄보다 더해요. 개도 먹을 땐 안 건든다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차별 두셨잖아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동서 아이까지 봐준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차별이 있었지만 저 막달 때 어머님이 동서 임신 초기라면서 비싼 음식 준비해서 동서 앞으로 밀어줬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젓가락 한번 향했다고 제 손을 강하게 내리쳤잖아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그러지. 제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오늘 보이신 행동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평생을 얼굴 안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해서 도와주면 서로 관계도 회복되고 하는 거지. 그까짓 일로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었니? 나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네가 그렇게 속 좁은 며느리인지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머리채 잡아 밖으로 걷어차 버렸어야 했는데. 시모의 마지막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혈압이 올라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막말을 퍼붓는 시모를 급하게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아주 잠깐 찾아온 거였지만 이미 저희 가족은 시모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모는 현관문을 몇 차례 걷어찬 뒤 본인도 다시는 저희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친 뒤 돌아갔어요. 너무 황당했고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러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동서가 첫애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태어난 아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응급수술실로 이동 중이라며 저희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의 장활동이 많이 약했는지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보통 태아가 양수를 마시면서 만들어지는 태아의 태변이 24시간 이내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출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틀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서의 아이는 태변막의 증후군으로 태변이 병마개처럼 장을 막아버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이가 출생한 후에 공기를 마시게 되면서 장에 공기가 차게 되는데
이때 태변이 장을 막고 있어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팽창을 하게 되다가 천공까지 발생하게 된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발생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된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안 갈 수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을 하니 동서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내게 될까봐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동서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선뜻 위로를 해주는 게 망설여지더군요.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로 인해 동서가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될까봐 머뭇거려졌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아이의 혈액형이 남들과 달라서 다른 곳에서 공수를 해와야 한다더구나. 다행히 신생아라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주변 가족들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구나. 아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이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저도 주변 지인분들한테 같은 혈액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RH-O형이라더라. 내가 알기론 큰며느리가 RH-O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네는 혹시 혈액형이 뭐였더라? 아이 혈액형이 RH-O형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일단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라고요? 형님이 RH-O형이라고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에요? 형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이제 이틀 됐어요. 제 아이가 천공이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충격인데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일들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형님이 도와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큰며느리잔, 여긴 왜 온 거야? 너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내 손자 세상 떠나는 거 구경하려고 온 거니?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보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니? 당장 안 나가?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형님 마음 변심돼서 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혈액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미리 수혈을 받아놔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아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생 용서치 않을 거예요. 뭐라고? 큰며느리가 내 아들 손자랑 같은 혈액형이라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RH-O형이라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시모는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제 양손을 잡으면서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가식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해서 저는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라고 얘기한 뒤 수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저에게 힘들게 걸어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못마땅해 있었습니다. 제가 RH- 5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몬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건들지 않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이의 장기간 수술은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고 폐혈증으로 갈 수 있었던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다시 동서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저와 동서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 일로 인해 많이 가까워지게 되자 시모가 저와 동서 사이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널리고 널린 게 혈액인데 그거 조금 제공해 줬다고 둘이서 벌써 가까워진 거니? 이번 명절에 큰며느리 네가 명절 음식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나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쉬어야 되고 작은 며느리는 몸이 성취하는 아이를 돌봐야 하니 멀쩡한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지.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번 설에는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모이지 못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네가 신경 좀 많이 쓰거라.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제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어머님이 명절 음식은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저번에 병원에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혈액을 제공해 준다면 어머님이 앞으로 차별 같은 거 하지 않고 가족 모두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때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항상 보면 당신이 문제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지으면 되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당신 때문에 가족들과 분열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 집안에 당신만 없으면 평화가 찾아오겠어. 지금까지 정말 계속 참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 나이 먹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집안에서 내 말이 곧 법인 거 몰라? 내가 하는 말에 며느리들은 따라야 되는 거라고. 아,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제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총각을 다투던 그때 형님이 도와줘서 원활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형님이 제 아이와 같은 혈액이라는 거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된다고요. 병원에서는 아직 마음 놓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꾸준하게 상태를 살펴봐야 하고 언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형님의 도움이 또 필요하게 될 텐데 제가 형님과 담 쌓고 얼굴 붉히면서 살 이유 없잖아요. 저는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요. 어머님도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가 잘 지내야 좋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이 꼴 보기 싫으세요? 그래. 쟤는 그냥 존재 자체가 싫다. 우리 석사 며느리 작은 애 닮아 똑똑한 내 손자. 괜히 쟤한테 수혈받아 멍청해질까 봐도 싫고 그냥 쟤는 내 앞에서 사라져주면 좋겠어. 혼자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평온해. 시모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를 싫어하는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섰고 온 집안이 또다시 초토화가 되자 시부는 한계까지 다다랐는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시부는 남은 인생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선 시모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가족 모두는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는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시모 없이 처음으로 시댁에서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시부는 시모에게 늙어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와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이번 명절에 시모를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시모가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시부는 시모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짓을 왜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 명절에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시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뒤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그때가 되면 분명 후회를 하게 되겠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그 본성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앞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걸 쏟아부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던 남편 또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 때 남편 얼굴 좀 보려고 잠깐 안과를 방문했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남편과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며 상당히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심기가 불편해진 저는 휴게실의 문을 활짝 열었고 남편은 처음 본 여자와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본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반겨주면서 안과를 찾아와준 손님이라며 점심시간이라서 진료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길래 잠깐 대화를 나눴다면서 처음 본 여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둘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들어 보이면서 신호를 주자 남편은 그 여자와 대화를 끝내고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환자를 떠나서 다른 여자한테는 웬만해선 잘 웃지 않던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죠.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웃어 보이는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는 눈이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들이 오고 가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자리 잡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던 거 알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잘 될수록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오늘 처음 본 환자고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진료 시간에 다시 오는데 그 환자분은 좀 다르게 계속 기다리길래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잠깐 말 좀 붙였던 것 뿐이야.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내가 처신을 못하겠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앞으로 엄청난 일이 펼쳐질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었죠.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남편의 안과에 자주 오지는 못해도 웬만해선 최대한 남편 퇴근 시간대는 맞춰서 집에 같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남편 안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거의 다 도착해가. 지금 차가 좀 막혀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벌써 건물 밖으로 나온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같이 못 들어갈 것 같네. 오래간만에 친구 녀석이 찾아와서 같이 저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나가던 길에 내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들렸다는데 그냥 돌려보내긴 그렇잖아. 아, 그래? 내가 아는 분이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오진 말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들어와. 갑자기 찾아왔다는 남편의 친구분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리게 되었어요.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12시 정각이 되어서야 들어오게 되었네요.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친구분과 최대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조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만큼 남편 또한 저와의 약속을 깨지 않았고 12시가 넘지 않게 들어온 점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풀려 있었죠. 남편은 많이 피곤했는지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도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먹고 있던 맥주를 마저 마시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위층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지만 저희 집이 고층이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게 속편할 것 같아 저도 서둘러 잠이 들었네요. 하지만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새벽에 저희 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연락을 주셔서 찾아뵙게 되었는데 현관문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휴게실에서 웃고 떠들던 환자분이셨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는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모가 왜 저 여자와 함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여쭤보게 되었고 시모가 설명해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잘 알지도 않는 사이인데 무슨 투자를 해준다는 거죠?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던데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함부로 믿어선 안 돼요. 어머님도 너무 마음 열지 마세요. 너는 좋은 마음 가지고 찾아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니? 재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 잘 되게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좀 전에 있었던 저 여자분의 가족과 식사 한 끼 했었다.
지금까지 여러 안과를 다녔었는데 제일 친절하고 지식도 많아서 진료받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함을 표했었다. 며칠 전에요? 그이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가진 자리는 오래간만에 친구분이 찾아와서 식사한 거 말곤 없는데요. 너한테 제대로 설명 안 했니? 그때 저녁 늦게 들어갔을 텐데 몰랐어? 하여튼 저 집안 사람들이 내 아들한테 관심이 많더라고. 진료를 잘 본다고 전국에 소문이 퍼졌나 보더라. 서울에서 지방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정말 우리 아들이 대단하긴 한가 봐.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이미 기분은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으면서 알고 보니 휴게실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던 그 여자의 집안과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는 그때의 식사 자리를 대접받은 것도 감사한데 남편의 인생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잔치를 해야겠다며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인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한테 하기 힘든 걸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에도 정말 많은 명의가 있을 텐데 굳이 지방에 있는 안과에까지 찾아와서 진료 몇 번 받았다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저로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얻어갈 게 있다고 쓸데없이 시간 내서 가족 단위로 찾아와선 식사까지 대접하겠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보다 그 사람들을 몇 번이라도 더 만났고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다. 너는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질 않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기회 2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무턱대고 덥석 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더 큰 걸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준다면 그만큼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권의 안과를 차린다는 건 정말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땐 후회도 이미 늦어버릴지 모른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된다. 만약 너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치면 책임질 거니?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계셨죠. 시모와 대화해봤자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얘기한 뒤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네요. 남편도 방금 들어왔는지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당신 저번에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온다고 말했었잖아. 나 방금 어머님 댁 다녀왔거든?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저번에 당신이랑 휴게실에서 같이 대화 나누던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할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심이 되는지 알아? 당신 나한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하더라? 다 설명하려고 했어.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원래 계획은 정말 친구와 밥 한 끼 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 환자분이 찾아왔더라고. 가족분들을 모시고 찾아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진료보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환자분들 성향이 다들 다르니까 그분은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 나도 그런 적은 처음이었거든. 그런데 그 환자분 아버님께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시길래 약속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찾아오셨고 분위기를 살피시면서 대화를 주도하시더니 환자분 아버님께서 우리 병원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신 엄마가 식사 자리를 허락하셨지. 너무 정신이 없던 터라 연락한다는 것도 깜빡했는데 일단 그분들이 나빠 보이진 않았었어.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내가 의심이 많은 편이잖아?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일단 동네에서 잘 나간다는 의사가 왜 서울권에 진입을 못하겠어? 문제는 자금이잖아? 그런데 그걸 해결해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 구조더라고. 자리만 잡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 그리고 하루 이틀 일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환자들 진료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서울권에 자리 잡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조건인 것 같아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야. 당신한테는 말하려 했는데 일단 내 머리가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설명해 주려고 했지.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의심이 많잖아? 우리도 똥똥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않겠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뭘 믿고 따라가겠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그냥 이대로도 만족하니까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찌됐든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남편도 이미 서울에서 안과 차리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힘들게 쌓아온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그 여자를 따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분들께 그 여자가 오게 된다면 연락달라고 부탁을 한 뒤 기다리게 되었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안과에 도착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안과를 찾아가게 되었네요. 진료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가 대화 좀 나눠야 할 것 같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 남편에게 계속 접근하는 거죠? 환자분 집안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원장님의 실력이 이런 총구석에서 썩히기에는 아까운 것 같아 병원을 서울권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저희 집안에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쪽한테 투자받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여기에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괜히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혹시 지금 저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을 어떻게 할까봐 불안하세요? 둘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엄연히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놓치면 감당할 자신은 있으세요? 원장님께서 능력이 되고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으신데 굳이 왜 동네 총구석에서 썩히게 만드시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장님의 와이프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원장님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했을 텐데요. 무슨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원장님이 움직여야 한다는 건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제가 아예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가진다는 조건 하에 서울권으로 진입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셔서 제가 더 이상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입 아프게 설명드려봤자 결국 반대하실 거잖아요? 저는 사모님과 다르게 시간이 금인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이 말이 아닌데도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전혀 모른 채 그 여자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게 확고했고 저를 무시하면서 그 여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정말 서울권의 안과를 차려주었네요.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속고만 살아왔던 것 같다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에서 남편에게 투자한 금액은 17억 정도였고 위치도 상당히 좋아 개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실 것 같아 보였어요. 시무와 남편은 기뻐 날뛰며 곧 개원할 안과를 보면서 꿈만 같다고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지방 총구석에서 벗어나 서울권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잔치상을 차려야겠다며 일정을 잡으셨고 저는 시모의 지시대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다 보니 오히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모를 도와 음식 준비뿐이라 최대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한창 음식을 준비하다가 코피까지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시댁에 모두가 함께 모였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시댁 집안의 가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 옆자리에 그 여자를 자리에 앉혔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에게 해준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 사람들과 남편과 시모는 누가 봐도 상견례하는 자리 같은 느낌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술이 좀 과한 건지 그 여자에게 고맙다며 밥을 떠먹여 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둘의 사이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며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떡하니 앞에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모두가 더 크게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네요. 그날 정말 머리끝까지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아가고 있던 그때 남편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시 뒤 그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바람 좀 쐬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는 걸 느끼게 된 저는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곧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걸 목격한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따랐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소름 돋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민니 씨 덕분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앞으로 우리 관계는 더욱더 발전할 거고 앞날은 꽃길만 열릴 거야. 그 전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일 거야.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만큼 당신도 내가 원하는 걸 하루빨리 줘야 하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둘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 옆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걱정하지 마. 사기라고 생각했다가 제대로 한 대 맞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 이걸로 확실하게 기 죽인 다음 계속해서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다가 내 앞날을 그 사람이 막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당신 옆으로 갈 거니까. 우리 자기는 결혼식이나 신경 쓰고 있어. 남편과 그 여자는 투자자의 관계를 이미 넘어선 사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남편의 마음은 이미 그 여자에게 전부 다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너무 믿기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바람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제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남편의 팔짱을 끼더니 슥 기대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살짝 놀라는 것 같더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하루빨리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시키고 싶었는지 남편의 손을 잡았던 거였죠. 남편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나가기로 결정을 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이성을 잃게 되었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시모와 상간녀의 집안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와 뜯어 말리고 있는데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뒤흔드셨죠. 남편과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남편에게 뺨을 맞은 거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거였네요. 저도 질세라 시모를 밀쳐내고 남편과 상간녀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상간녀는 사람도 임자가 있다며 저와는 인연이 아니라면서 서둘러 이혼하라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저 혼자 속고 있었던 거였지 이미 시댁 집안과 상간녀의 집안은 서로 모든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상태로 혼자 집에 들어오게 된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집을 지키고 있던 애들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네요. 모든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데 차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과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던 저 또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리자 집안은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인생의 앞날을 막은 사람이 저라고 더 큰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대들고 있었네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쓰러지시기까지 했지만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며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노력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매일 밥 먹듯 얘기했던 사람이 더는 제가 쓸모없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보단 돈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한 뒤에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이 개원한 안가로 들어가려 하는데 상간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안가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려가더라고요. 상당히 다급해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어느 요양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과 이어지는 대화는 왜 상간녀가 남편한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다시 안가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푹 빠져선 이혼 서류 가지고 왔냐며 서둘러 도장 찍고 제출하자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니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잘 생각했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 보는 게 제일 좋다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각자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다시 시작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지금 나는 새롭게 시작한 가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이 애들한테는 잘 좀 설명해줘. 아빠가 보고 싶어도 나는 절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모두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지 않겠소? 그래,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니 앞으로 잘 살면 그만이겠지. 나도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찾아오지 마. 당신이랑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인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 당신이 아직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사람은 복수를 꿈꾸게 되면 자기 인생도 버리게 되는 거거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아직까지 나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어차피 도장 찍었고 끝난 관계인데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건데?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고 당신이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앞으로 잘해봐. 넌 인생 정말 꼬였어. 남편은 제가 건넨 요양병원 명함 한 장을 쥐곤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기 싫다며 제가 건넨 명함을 던져버리면서 실성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인 그 여자와 갈라서게 만들려고 계획한 거 뻔히 안다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에도 상간녀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그 기회조차 발로 걷어차 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넉넉한 이혼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끝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간녀한테도 가정이 깨지면서 얻게 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은 다음 완벽하게 관계 정리를 끝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전 남편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땐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이 하는 말을 전부 들었어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 나 다시 돌아오고 싶어. 애들도 보고 싶고 예전에 행복했던 삶을 되찾고 싶다고. 당신이랑 이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바로 찾겠다는 거야? 우리는 벌써 못 볼 걸 다 봤잖아.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지?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 마음이 다시 바뀔 것 같아? 내가 말했던 요양병원 가봤나 봐?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너는 평생 먼저 세상 떠나신 아버님의 죄를 대신 지어야 할 거야. 남편은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오열을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걸리는 바람에 상간녀를 데리고 도망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시부와의 관계를 밝히겠다며 난리를 친 적이 있었고 서로 몸싸움이 격해지다가 시부는 상간녀를 강하게 밀쳐버렸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지면서 바닥에 돌출되어 있던 무언가에 눈을 다치게 되었고 결국 실명을 하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시부의 상간녀도 가정이 있었는데 그 상간녀의 딸이 바로 지금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도망을 치고 잠적해버린 시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시부가 살아있다고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눈을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시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눈에 장애를 입힌 남편의 집안을 용서할 수가 없어 자기 딸이 대신 복수해주길 원했던 거네요. 시모가 세월이 지났어도 시부의 상간녀의 얼굴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고 17억의 안과를 차려주는 대가로 남편의 발목을 잡아 평생 자기 집안을 위해 노동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미 상간녀의 집안과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남편 집안의 재산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파기를 한다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17억의 2배를 토해내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거죠. 안과의 명의는 상간녀로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억의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문제는 벌어들이는 수익도 모조리 다 상간녀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 수익 구조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던 걸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서울권의 안가를 차릴 수 있게 된다는 희망 하나로 상간녀의 계약 조건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시부의 상간녀가 계획했다는 걸 전부 다 알게 된 시모와 남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부의 상간녀는 평생 앞도 못 보고 살아왔던 고통을 받아봐야 한다고 절대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돈을 쫓아서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을 선택했고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사건이었네요. 둘 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훨씬 많을 텐데 두 집안 다 너무 미련한 것 같네요. 오히려 저는 이 정도의 피해에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를 놓쳤다는 거에 평생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